안녕하세요. 자, 우리 요약집의 184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감정평가는 매년 6개가 보통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공부할 게 뭐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지역 분석과 그 다음에 개별 분석. 자, 요 차이에 대해서 좀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가격 재원칙. 세 번째 보니 감정평가 3방식이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우리 이 건물 뒷면 건축비를 통해서 구한답니다. 이게 무슨 법이죠? 원가법. 옆집에서 매매된 사례와 서로 비교한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한답니다. 수익환원법. 자, 그거 2배 보니까 물건별 감정평가가 있어요. 물건별. 마지막에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총 보니까 공시제도요. 테마가 총 7개. 여기 있는 7개를 공부하시면 적어도 한 5개 정도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6개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제 공부하실 게 이런 거 중에서 나 같으면요. 한 3개 정도 맞추겠다 생각하면 요거만 하겠어. 요거만. 3방이 싹 날려버리고. 어차피 여기서 분명히 얘는 확정돼 있는 거고 요 둘 중에 분명히 한 개 나올 거거든요. 총 여기 3개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한 개 더 맞추겠다면 결국은 3방식 뭐 할 거냐 했을 때 난 요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제일 할 말이 사실 많거든. 근데 그 반대 이 거래 사례라든지 수익하는 법은 실제 시험에 나오면 낼 게 별로 없지만 나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게. 그리고 이런 거 보통 계산 형태 있는 문제 나오는 일반적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신다면요. 여기 있는 이건 굉장히 쉬워요. 이 두 개하고 이거는 엄청 쉬우니까 이걸 먼저 공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이해하시고 시간 남거든 이런 거 하시라고요. 아마 이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184페이지. 자, 남아있는 내용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이런 거요. 요거 뺀 나머지 다른 게 나올 때 지금 하고 있는 요거요.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일단 거기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이겁니다. 자, 감정평가된 가격은 하나 물어보자고요. 이 물건을 현재 평가할 때 3년 후, 3년 전에 평가할 때 그 가격이 항상 같습니까? 분명히 다르겠죠. 그죠? 그럼 가장 중요한 감정평가 보고서에 꼭 기재되어 있어. 이 물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평가지. 그거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고. 날짜 이게 뭐냐? 시점. 이 시점을 언제 시점할 얘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는 이 문제 꽤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항상 감정평가된 이 가격은 기준 시점 가격입니다. 근데 조심할 건 실제 시험에서 뭐가 자주 나오는 거면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현재 시점이라는 게. 자,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학에서는 현재 시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 없으면 결국은 나오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하여튼 어디든지. 그래서 요건 꼭 기억하시라고 다시 합니다. 부동산학에서는 절대 현재 시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 시점 나오면 하여튼 어디든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의 가격인데 중요한 것은요. 요 기준 시점 언제 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요걸 꼭 좀 기억하시는데 자, 일단 거기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184페이지 갈로 1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이죠. 그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 시험에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할게요.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한 날로 한다. 절대 이건요. 의뢰한 날도 아니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날도 아닙니다. 이 말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 땅이 현재 농지인데 국가에서 발표했습니다. 야, 이 땅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라고 공시했어. 자, 이게 공시했는데 공시하자면 땅값은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결과 이 땅 뭐 있어요? 당연히 평가하면 상업용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 평가냐 보니까 2017년도 6월 29일 날 저기 있는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갖고 있는 뭐 있습니까? 의뢰인이 이 물건 좀 평가해 달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의뢰한 날이 언제 가면 이게 5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 뭐냐 이제 평가서가 뭐 있습니까? 조사를 갖다 시작하겠죠. 그래서 조사를 시작한 날이 보니까 이게 6월 1일이고 조사가 완료되었네. 완료한 날이 보니까 이게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 감정평가하겠죠. 평가를 갖다 시작한 게 보니까 언젠가 하면요. 6월 29일이고, 6월 28일이고요. 평가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게 7월 2일날 완료되었다고. 그래서 이 물건을 평가해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죠. 그래서 보고서 제출한 날이 보니까 이게 7월 4일날 제출했으면 이 물건 받았던 의뢰인은 이 물건 자체가 과연 이와 같이 어떤 상업으로 평가할 것인가 농지 평가하기 중요하거든요. 자, 당연히 뭐 있습니까? 이 물건 뭐로 평가되어 있겠습니까? 농지로 평가되어 있겠습니까? 상업 평가되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항상 이거 언제 이 공시했습니까? 29일이죠. 근데 항상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평가사가 내가 확인한 내용만 평가해야 됩니까? 확인치 못한 것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확인한 건 평가해야 되지. 확인 언제가 했습니까? 조사가 완료된 날까지 확인했다고.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이 물건이 뭐냐? 확인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당연히 이 평가할 당시 뭐 있습니까? 내가 확인한 것만 평가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얘가 6월 25일에 뭐 있습니까? 확인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농지로 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반드시 가격 조사 완료한 날까지지 절대 그 이후에 평가 시작한 날, 평가 완료된 날, 또 보고서 제출한 날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이 사실 꼭 아시라고요. 그래서 이 말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다시 거기 있는 책 다시 볼게요. 뭐라 쓰는 거면 다만 그 뒷말 중요합니다. 다만 기준인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그 날짜에 그다음 줄 거 놓고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야.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할 수가 있다. 그 두 개 묶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 보시고요. 그다음 할 게 뭐 있냐. 그러면 미리 정해졌단 말은 뭐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이 날짜를 의뢰인이 보니까 3년 전 아니면 3년 후로 평가해 둘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을 보니까 크게 3개 있지 않습니까? 시점 보니까 과거에 있는 시점 평가할 수도 있고 현재 있는 시점 평가할 수도 있고 미래에 있는 시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마 보고서에 뭡니까? 감정평가 보고서에 이 물건은 과거 시점에 평가한 거다 이런 긴 문장보다 뭐 있습니까? 압축되어 있는 용어를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과거 시점 평가인데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소고평가다. 현재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이게 현황평가죠. 또한 야채 미래에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이게 크게 두 개 있어요. 기한부 평가와 뭐가 있습니까? 조건부 두 개 있는데 자, 항상 이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말입니다. 이 개론과 어쩌면 약간 어떤 공식적 어떤 공식화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항상 이 소급이나 반드시 뭐 나와야 됩니까? 이와 같이 어떤 용어 딱 나오면 뒤에 항상 똑같은 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용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소급나 항상 과거 나와야 되고 현황나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현재란 말 나와야 돼요. 다만 조심할 건 요거 두 개는 좀 구분하자고요. 기한이란 말과 조건이 있는데 물론 민법에서 배웠겠지만 기한은 반드시 뭐요? 시간이 경과되면 그거 사실 오는 거거든. 따라서 이건 확실성 있는 미래가 있을 때고 이게 다른 말로 기한부고 조건부로 어떤 가정을 둔 거죠. 그래서 이건 불확실성인데 오히려 이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나는 말 뜻이 뭐냐? 상정. 이 상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일본식 용어지만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가정을 둔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건이 따르면 항상 이거 상정한다 이 말 꼭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예. 그거 2배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자, 밑에 보니까 우리 감정평가 물건에 따른 분류가 있죠? 자, 이거 정리합니다. 그 위에 다시 볼게요. 자, 갈로 3번. 전제요건에 따른 분류가 있을 거예요. 현황평가 보세요. 핵심이 뭐죠? 현재 있는 상태죠.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위에 있는 갈로 2번. 원칙은, 잠시만요. 원칙은 이 4개 중 어떤 평가가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지금 있는 상태. 현재 있는 상태를 평가하는 원칙인데, 자, 현황평가 뒤에 문구를 좀 아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존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다. 이 말은 지금 있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상황을 우리 학원 보니까 주차장 부족하더라. 또 현재 2층 건물이더라. 또 옥상에 또 문제 있더라. 이 자체를 그냥 평가한다는 말 뜻이에요. 근데 그 갈로 속의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아실 거는 절대 감정평가에서는 일시적 이용, 불법 이용은 절대 평가 못해. 어떤 경우라도. 이건 평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이용과 불법 이용은 평가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큰 2번. 예,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이거 평가 분류상 평가인데요. 자,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런 필지가 뭐예요? 하나의 뭐예요? 권리가 있는 땅이죠. 하나의 집은 있는 땅. 자, 현재 4필지가 있어. 집은 1번, 2번, 3번, 4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원칙은 각각 있는 필지마다 따로따로 평가해야 됩니까? 이런 일반적으로 요 4개를 다 묶어야 됩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죠. 원칙에서 각각 있는 필지마다 개별 평가 원칙이라고.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보니까 얘가 현재 140만 원, 제곱미터당 140, 이게 100이고 얘가 보니까 밑에는 이게 200이고 안에는 보니까 90이에요. 이렇게 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값 같잖아요, 이거. 굳이 분리할 필요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 없으면 같이 묶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일괄평가 쓴다고. 그럼 일괄 말 뜻이 뭐예요? 합치는 거지. 결국 이 말은 물건의 기본적으로 몇 개 이상 있어야 됩니까? 2 이상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아마 거기 설명되어 있는데 2 이상 물건이 있을 때 뒤에 쭉 나와 있지만 그 뒷말 신경 쓰지 말라고. 어차피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성에 불가한 관계 있는 그 말은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2 이상 이 말 나오면 전부 다 일괄평가다. 자, 그런데 다시요. 집은 3번은 보니까 땅값 다르잖아요, 이거. 이 필지 속이죠. 이때 이걸 둘 다 묶어서 평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2개 뭡니까? 할 수 없이 분리해야 되지. 분리한다 같은 말이 뭐냐? 구분한다, 구분평가요. 그 구분이란 말은 결국 뭐야? 물건이 현재 몇 개 있죠? 한 필지인데 왜 이걸 분리했습니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결과 이걸 뭐 한다고요?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마지막요. 예, 여기 집원 4번 필지를 보니까 잠시만요. 집원 4번이 평당 100이죠. 근데 갑자기 요만큼 도로에 수용됐다, 수용이. 그러면 이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 있습니까? 하면 수용되는 부분만 평가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부분평가 얘기해요. 그 부분 반대말이 뭐예요? 전체지.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중에 일부분 평가하는 거지. 그 핵심 얘는 뭐 들어야 됩니까? 일부분, 이런 말만 들어오면 된다고.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특히 우리 시험 많이 낼 때 뭘 많이 내는가 하면 이 부분과 구분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냐, 이거 시험을 꽤 많이 내거든요. 냈을 때 반드시 구분은 분리시키는 거죠. 안 되면 이렇게 암기하죠. 가구에서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일단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자체를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 자, 책은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서 어디 가는가 하면요. 예, 저기 있는 187페이지인데 자, 187페이지 있는데 한 장 더 넘어가서 189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 가격에 대한 종류. 자, 종류가 있어요. 자, 원래 원칙은 잘 보세요. 원칙은 이겁니다. 우리 과거에 한 5년 전만 해도 감정평가 규칙에서 뭐라고 쓰는 거면, 원칙은 정상 가격으로 평가하는 원칙이라고 시험 나왔었다고. 응? 법 조문상에서. 근데 이게 참 정상이란 말이 애매모한 어떤 용어예요, 사실. 어떤 게 정상이에요? 어떨 때가 정상입니까? 이게 딱히 있죠. 딱 부러지는 때 정의가 잘 안 나온다, 이게.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애매모한 용어니까 지금은 어떻게 했는가? 이 법을 바뀌어서 했죠. 이 말 대신 가장 깔끔한 말. 시장에서 정상적인 매매될 가격을 평가하는 데서 반드시 현대에서는 이 가격에 대한 종류는 원칙은 시장가치 원칙입니다. 시장가치는 뭐예요? 이 말 한마디에 뭐 있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을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있죠. 지문 딱 떴을 때 정상 가격성이 다 틀린 지문이야. 이런 지문 없어요. 그래 아시고. 근데 시장에서 매매될 가격을 평가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 물어보자고. 학교, 관청, 교회, 공원. 공원은 우리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걔는 시장가치 평가 못 하겠네? 그럼 걔는 어떻게 평가할래?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이외 가치로 평가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가격 종류는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이외 가치로 평가 딱 두 개 있다고. 근데 최근 보면 여기 있는 시장가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게 있어요. 자, 우리 거기 있는 내용 봐보겠습니다. 네, 시장가치 원칙이 있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정통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자, 다 빼버리고 있죠. 핵심 맞게요. 자, 통상적인 시장에서 쭉 가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요 두 개의 문구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통상적인 말 뜻은 일반적인 동네 시장에서 이 말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동네 시장은 핵심이 이겁니다.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여기 있는 배추 파는 동네 시장, 풍물 시장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많지. 그죠? 곧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 조작,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이런 걸 말하는 말 표현 자체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은 이게 최고 가격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최빈 가격을 말할 것인가 이거 묻고 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재 이 감정평가 이 물건 가격이 만약에 10억 나올 수도 있고 9억 나올 수도 있고 8억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가격을 말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만약에 가장 높은 가격 이걸 설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물건 갖고 있는 공급의 물건 팔려고 하겠죠. 근데 수요자는요? 그럼 결국 매매 안 되겠네. 그러면 자, 지금 쓰고 있는 최고 저기 성립될 가장 높은 가격은 요걸 말하는 건 아니더라. 최배는요,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거. 매매될 빈도수 높은 거예요. 이걸 확률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온답니다. 만약에 10억에서 매매될 확률이 60%예요. 9억에 매매될 확률이 30%예요. 8억에 매매될 확률이 10%면 이때는 결국 뭐 있습니까? 시장가치 얼마라고? 10억. 만약에 매매될 확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10%, 30%, 60 되면 이때는 얼마죠?
예, 이런 걸 가지고 말로 예,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이게 우리 좀 이따 하기 전에 문제 시험 나왔다고 이게. 자, 일단 그건 좀 이따 보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이 말입니다. 감정평가된 가격이 크게 두 개 있다.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과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 두 개 있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요. 자, 어디 보는가 하면은 188페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 할 말은 꽤 많지만 그냥 다 버립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공부하시면 된다는 건데, 자, 요 두 개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격 형성 요인과 가격 발생 요인. 요 두 개의 개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하는데, 자, 다시 보세요. 이게 일본식 용어인데 원래 원서상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부동산 가격의 형성, 같은 말이 뭐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말 뜻이 이게 형성이. 가격 발생은 그 결과 이 물건 5억 한다, 10억 한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가격 발생이라고. 그러면 이 말이요. 우리 학원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가격 형성입니다. 그 결과 이 물건은 20억이다, 이래 나오거든요. 항상 먼저 이걸 먼저 하겠죠. 이걸 통해 결국 이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물어보죠. 우리 학원의 건물에 영향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격이. 이 건물 가격에 영향 주는 거. 주변 환경도 있을 것이고, 또 내 건물이 2층이냐, 3층이냐, 지어진 지 5년 되었을까, 10년 되었을까, 몇 평이냐, 주차장 대수가 얼마 있을 것인가. 또, 현재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원주시 있는 경기상이란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경기상 다 영향 주겠죠. 그런 게 먼저 우리 가격에 영향 주는 거라고. 근데 실제 한강의 나이라면 엄청나게 그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슷한 걸 같이 묶으면 크게 3개 있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똑같이 영향 줄 수 있는 일반적 요인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우리 학원 주변적이 있죠. 지역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물건 자체도 분명히 가격 영향 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걸 먼저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서 그 결과 내 물건이 얼마 된다라고 한 게 곧 이게 가격 발생이라고. 근데 가격이 발생할 때 하나 물어보자고요. 자, 사람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은 공기와 물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입니까? 근데 훨씬 비싼 건요. 왜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이유도 결국은 가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얼마나 내 물건이 희소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지. 그죠? 또 나한테 굉장히 필요한 유용성 또는 효용이 크냐 적냐에 따라 분명히 가격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한 야친 항상 뭐든지 매매가 이루어질 때만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건물 중 현재 20억에 이 건물 실제 내놨었는데 이 물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가격이 있습니까? 20억이 가격이에요? 이건 공급지, 자기 혼자 생각이지.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 때 가격이 있다고요. 그럼 결국은 이 물건을 갖다 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면 가격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지구 밖에 있는 달로 사진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현재 가격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첫 번째, 자, 네, 굉장히 희소해. 또 나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어떤 부자 살 능력이 되는데. 있지만 분명히 가격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른 현재 매매 가능합니까?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 존재했을 때 소유권 등이 존재하면 이게 매매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런 소유권 등에 대해서 이전이 가능할 때 곧 이 가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다른 소유권 자체가 없는 결과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격 발생률은 요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뭐 있습니까? 가격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시라면 돼요. 자, 요까지 내용은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적어도 요거만큼은.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네 개만큼은 정리하시고 요거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자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봐서 문제 풉니다.
자, 문제 1번요. 자꾸 공부하실 때 있죠. 키워드 따라 움직이셔야 돼. 공식화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조건부 나오지. 칠판 보시고. 키워드 뭐요? 무조건 이 말 나야 돼, 이 말. 불확실성 또는 상정 나야 돼. 찾아봐. 있습니까? 있죠? 상정 나 있죠? 그럼 맞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속업 나 있죠? 자 뭐 나와야 돼? 과거 나야 되지? 자, 세 번째, 일괄평가 나 있죠? 뭐 나와야 돼? 칠판 보시고 안 되면 칠판 보시러 안 되면. 둘 이상이지? 나와 있죠? 네, 그래 보시고. 네 번째, 법정은 그냥 그대로 번역하셔요. 법으로 정한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무슨 평가? 구분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가치가 달라진다 나와야 되지. 있습니까? 없지. 그럼 틀린 거 아니에요. 거기 일부분 나 있죠? 일부만, 이거 무슨 평가? 예, 부분 평가지. 자, 2번. 작년 나왔던 문제. 자, 일단, 예, 1번부터 합니다. 1번 쭉 읽어보시면 키워드 뭐요? 그렇지. 여기 핵심이지. 시장 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지. 자, 2번 갑니다. 2번 뭐라 했죠? 시장 가치죠?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시장 가치 개념 했죠? 그죠? 한정된 시장이 아니지. 어떤 시장?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시장, 통상적이란 말이 일반적인 시장, 동네 시장 이런 말 뜻이에요. 이걸 좀 더 번역 이 말 아닙니까?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 시장 이런 말 뜻이라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어떤 가격? 채빈이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3번 갑니다. 3번은 본 기억납니까?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란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고. 이게 다른 말로 현황평가. 이를 항상 조심할 때 갈로 속에 있는 것만 조심하라고. 일시적, 불법적 이용은 평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핵심은. 그 다음에, 자, 4번 갑니다. 물건 몇 개? 둘 이상. 무슨 평가? 일괄 나야 되지?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한 개, 물건 한 개죠? 가치 달라지죠? 무슨 평가? 구분 평가. 아마 저보고 문제를 내려면 저 같은 문제, 밑에 있는 문제 3번 내겠다고. 이게 제일 깔끔해, 문제. 아주 깔끔하고 있죠? 굉장히 틀리게 쉽게 낼 수 있다고. 자, 일단 3번을 딱 보는 순간 여기 보세요. 현재 이 물건이 보상이냐, 경매냐, 또 저기 있는 과세평가냐, 뭐 등등 어느 평가를 가지고 말할 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볼게. 그다음 두 번째, 꼭 볼 항상 기준 시점이 언제냐,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이런 걸 항상 반드시 묻게 돼 있다고. 그 앞에 있는 요걸 봐야지 어떤 다른 문제 낼 수 있어. 자, 일단 예, 봐보겠습니다. 경매죠? 경매. 그 다음에 기준 시점 언제라고요? 가격, 조사, 완료일을 찾아가야 돼요. 완료일. 거래 봐놓고 있죠? 자, 다시 책을 잠시 볼게요. 어디 보는가 하면요. 185페이지. 책 185페이지요. 자, 큰 2번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 갈로 1번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인데 이런 건 굳이 암기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정도 있다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공인평가하고 그 다음에 공적평가. 공인은 이 말입니다. 사람이 평가한다 이 말이고 공적은 국가의 특정 기관에서 평가한다 이 말 뜻이요. 표현 자체가. 즉 공인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평가한다고 이게 이 공인평가고 공적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특정 기관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이 감정평가사 있습니까? 있지. 있으면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사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공인평가라고. 근데 우리 가장 대표적인 대만 같은 데는요. 대만은 감정평가사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국가의 특정 기관에서는 평가를 자기 준다고. 그런 걸 보통 하는 공적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예, 필수 평가와 임의 평가가 있죠. 필수는요 반드시 뭔가 하면 이건 꼭 법률식 주는 게 있어. 무조건 감정평가에서 의뢰해야 돼. 응? 반드시. 임의는 의뢰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이 뭐 감정평가에서 의뢰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임의평가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국가가 하고 있는 모든 건 뭐 있으면 전부 다 필수평가예요. 근데 보통 이제 개인이 하고 있는 이런 건 보통 임의평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경매란지 보상이란지 뭐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뭐 세금 관련된 거 등등등이 전부 다 예, 필수평가라고. 근데 조심할 건 이 담보평가 있죠. 이 담보는 반드시 임의평가예요. 요건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건 전부 다 국가가 하고 있는 모든 건 전부 다 필수평가인데 담보평가만이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예, 임의평가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런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풉니다. 자, 문제 1번 가볼게요. 1번은 키워드 뭐 있습니까? 현재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점에서는 사람이지. 예, 공인평가고. 자, 2번. 항상 경매에서 감정된 가격은 최고 가격입니까? 최저 가격입니까? 최저지. 그죠? 그거 이상 써내야만 이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감정평가 법원의 임의의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예, 임의평가다. 임의의사면 임의평가죠. 근데 문제는 뭐야? 경매는 무슨 평가요? 필수평가요. 필수. 그래서 이렇게 장난친다, 문제에서. 그 다음에 4번. 자, 얘는 기준 시점 언제죠? 가격, 조사, 완료일 며칠? 10월 27일. 그 다음 5번 갑니다. 본 감정평가는 A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기준 시점 현재 상태. 핵심 현재 상태네. 무슨 평가? 현황평가. 됐죠? 일단 이 정도까지 내용을 좀 따로 정리하시는데 어쨌든 문제를 가장 내기 쉬운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앞에 있는 이게 제일 내기 쉽다, 문제에서. 응? 쉬운데 막상 이게 우리 거기 3번처럼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마인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어디 가는가 하면 지금부터 다른 건 그냥 다 버릴 거예요. 버리고 191페이지 갑니다. 191페이지보다 가격 재원칙인 예, 199페이지. 자, 이제 실제 직원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가격 재원칙부터는 한 단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에요. 가격 재원칙은 평가사, 네가 이 물건 평가할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일정 어떤 원칙에 맞춰서 평가해 돌라 이런 말이거든요. 표현 자체가. 저 무슨 말이냐 이거거든요. 아니 현재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인데 감정평가사 내 물건 대해서 20억 평가해서 말 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또 원칙상 수요자와 공급자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은 5억인데 평가사 얘가 15억이 평가해서 이런 거 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어떤 잣대를 두고 평가해 돌라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원칙이 어떤 게냐 보니까 총 이게 13개 있는데 자 13개 중에 다는 기억하지 말고요. 한 9개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쩌면 내용은 모르지만 답은 찾을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과거에 간 적이 있죠. 투자에서 투자 위험 유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상 위험 항상 뭐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 자체가 분명히 그 뒤에 설명서에 들어돼 있으니까 하여튼 안 되면 그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거요. 수요 공급 원칙이 있어요. 나오면 뒤에 무조건 수요 공급이란 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대체 원칙이 있으면 무조건 대체 또는 뭐 있습니까? 효용이란 말 나와야 돼.
세 번째, 경쟁 원칙은 무조건 이건 경쟁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바로 풉니다. 하여튼 이게 뭔지 몰라. 답은 찾아보자고 했다. 자, 지금부터 6번. 6번에 4번 먼저 확인하시고. 했습니까? 자, 그걸 봤으면 5번에 4번 확인하시고. 했습니까? 했으면 4번에 2번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말이 뭐야? 6번에 4번이지. 거기 뭐가 들어가 있지? 원래 그쪽에 그러니까 6번에 4번이나 5번에 4번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내용 자체는. 그죠? 항상 경쟁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인은 경쟁을 야기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말은 뭐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잖아. 경쟁만 항상 뭐 나와야 돼? 경쟁 뭐 나와야 되면 경쟁만 나오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굳이 한 개 한 개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키워드가 뭐냐면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할게.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수요 공급 원칙 이 말입니다. 평가사 네가 이 물건 평가할 때 일반적인 수요자 공급자에서 매매될 가격을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얘는 뭐냐?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이면 내 물건 대충 얼마 평가해 달라? 5억으로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왜? 옆집과 내 물건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물건과 비슷하게 평가해 달라 이런 말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대체란 말 뜻은 뭔가 하면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물건을 서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대체 대신 효용이란 말을 넣더라도 하지 없다고. 그 다음에 항상 어떤 물건 등이 경쟁이 붙어있으면 경쟁되어서 되어서 매매될 가격을 평가해 달라 이 말 뜻이 이게. 일단 그런 개념인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키워드 뭔가 보시라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요 두 번째 있는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기원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항상 기원칙은 어떻게 되는가 이 말 나와야 됩니다. 구성 요소가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 기여했을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게 기원칙이라고요. 자, 설명드릴게요. 요 말입니다. 보세요. 현재 우리 이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건물 전체에 있는 가격이 10억이 되어진답니다. 그럼 결국은 10억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각각에 있는 요 구성 요소가 어떻게 10억에 영향 줄 것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 토지가 현재 전체에 있는 가격의 3억 정도, 1층 2억, 2층 2억, 3층 2억, 4층이 1억 정도 영향 주식이 10억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기원칙은 토지가 전체에 있는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 주었다고? 3억이지. 그죠? 4층에 어느 정도 영향 줬습니까? 1억이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뭐냐고 이게 기원칙이라고. 그래서 한 구성 요소가 전체에 있는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 줄까 이걸 판단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판단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5층 건물을 지어도 이 건물은 이 가격이 10억이 되어진답니다. 4층 지어도 10억, 5층 지어도 10억이랍니다. 5층은 전체에 있는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 준 거예요? 없잖아.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5층 건물 짓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기원칙은 그 말은 한 층 더 지을까 말까 추가 투자 유무 등을 파악할 목적이 뭐냐고 이게 다른 기원칙이라고. 그래서 요 문구는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익 배분.
수익 배분 같은 말이 잉여 생산 원리거든요. 자, 다시 해볼게 이런 겁니다. 우리 현재 이 4층짜리 건물 있죠? 요 건물에 임대 등을 좀 매달 나는 수익이 있죠? 매달 나는 수익이 보니 총수익인데 이 총수익은 전부 다 주인 몫입니까? 현재 이 건물 4층인데 나오는 월세 수입이 있는데 이게 전 주인이 다 가져갑니까? 그건 아니지. 그죠? 여기 이 건물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은행 돈 빌려서 이자 줘야 되죠. 그래서 쭉쭉쭉 빼고 남는 것만 결국은 주인이 가져가거든요. 결국은 이 수익 배분 말 때 지금 나오는 수익을 뭐 한다고? 네, 분배한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은행, 직원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냐? 생산요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요소 사요소가 있죠. 뭐뭐 있습니까? 노동과 자본과 경영과 또 뭐가 있죠? 그래서 각 생산 요소에게 분배해 준다. 이게 수익 배분의 말뜻이. 그러면 이 핵심 키워드 뭐냐? 다른 거 없어. 무조건 지문상에서 노동, 자본, 뭐 경영 이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수익 배분 생각하시라고. 물론 이때 보니까 잉여, 남는 이익은 토지에 기술됩니다. 토지에 기속된 곧 이게 지대인데 어쨌든 남는 부분에서 잉여 생산 원리 쓰기도 해요. 같은 말로써. 자,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는 변동이란 것과 예측이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예측보다 변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문제가. 그래서 변동과 예측이 있는데 변동은요, 이런 게 재미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그러면 자, 변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가격은 중간에 설명이 쫙 들어와요. 이거 보통 이러이러한 원인, 어떠한 요인 때문에 그 결과 변동한다, 변화한다 이 말 나온다 항상. 자, 일단 이 문구 먼저 확인하자고. 변동부터. 이 변동은 딱 정해진 문구 정해져 있어요. 자, 어디 보는가 하면은 5번에 4번 읽어보시고. 5번에 5번. 5번에 5번. 그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항상 그렇게 시험나. 자, 이게 딱 정해진 포맷이에요. 읽어볼게요. 이 말이거든요. 자, 거기 부동산 가격도 중간에 설명이 쭉 들어줘. 이러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그 결과 변동한다. 이런 말을 항상. 그래서 무조건 변동 원칙 나오면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 중간에 하여튼 어떤 원인을 쭉 설명해 준다고. 근데 그 원인은 전혀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아주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변동 나면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예, 나오거든. 가격은 변화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그래서 얘는 뭐야? 시간이 변하면 가격도 변한다 이 말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 예, 변동 원칙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얘는 무조건 시간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니까 시점 관련된 말은 전부 다 변동 원칙이라고. 즉, 우리 시점 관련된 말 아까 무슨 시점이 있었죠? 기준, 시점. 또 예, 시점, 수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점이란 말은 전부 다 이건 예, 변동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저기 문제 8번에 박스에서 8번 자, 박스에 세 번째 있는 그렇게 시험 나와. 시점 수정 나 있지. 그죠? 그 시점은 전부 다 변동 원칙. 자, 그 다음요. 다시 갑니다. 보세요. 예측이란 것은, 예, 가격은, 얘도 있죠? 이러이러한 것은 결국은 원인 때문에 예측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 이 예측은 거의 다 뭐라는 거면 가치 개념. 이 가치 개념이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가치 개념 뭐가 있는가 하면
가치 개념이, 저기 있네. 4번에 5번 가보세요. 4번에 5번. 예측은 같은 말이, 예상 원리 같은 말이에요. 4번에 5번. 자, 가치란 그 뒤에 있죠. 거기 가치 개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치란 장래, 기대,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지고 가치거든요. 번역해 볼까요? 가치란 건 항상 측정할 때 장래 예상되는 편익을 파악을 하고 예측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말뜻이. 그래서 항상 그와 같이 뭐 있습니까? 예, 가치 개념 나오면 무조건 이건 예상, 예측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요. 여기 보실래요? 그러면 변동이란 건 가격은 변한다 이거죠. 예측은 가격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결국은 말 이 자체가 미래에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이 표현 자체가 가격은 변화한다. 가격은 예측할 수 있다. 뭘 보고? 현재요? 과거요? 미래잖아.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변하면 가격도 변한다. 따라서 이건 미래죠? 또 아까 이제 가치란 건 장래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했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미래에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이 뭐냐? 아주 특이한 이 지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 지문이요. 예, 저기 있는 7번에 5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봐서 문제를 참 잘 낸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좀 다르게 움직여 준 건데, 그래서 7번에 5번이 그 말입니다. 되겠죠? 예측이나 변동은 전 부동산 월요 현재보다 뭐요? 미래에 있는 활용에 대한 설명이죠. 일단 그런 거 아시라고. 자, 됐습니다. 다시요. 예, 마지막 문제 네 번째.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이곳에 찍자는 거야. 얘가 항상 답이 되니까. 거기에 누구냐? 균형과 예측, 균형과 적합이에요. 이건 아주 이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답을 틀리게 가장 내기 쉬운 게 뭐냐? 얘라고 사실은. 자, 일단 이런 겁니다. 핵심이 균형은 무조건 내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적합은요, 무조건 얘는 외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적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어떤 건물이 있는데, 자, 8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어요. 있는데, 이때 엘리베이터 있을 때 없을 때 가격 차이 있습니까? 네. 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을 때 없이 가격 차이 있습니까? 있죠. 이와 같이 이 건물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가 어떻게 짜여진다는 결국은 가격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엘리베이터 있을 때 없을 때 가격 차이 있듯이 결국은 내부에 있는 상이 얼만큼 잘 짜여진다에 따라서 결국 가격이 달라지는 것 이게 균형이고, 그 다음에 내 건물과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분명히 내 건물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면 이건 적합것으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내부는 주로 이 말 대신 주로 뭘 쓴가 하면 이 말 씁니다. 구성 요소. 뭐 투입 비율 또는 결합 비율. 이런 게 투입 비율, 결합 비율 이게 사실 중요한 키워드라고. 그래서 결국은 얘는 보니까 이렇게 한번 봐보죠. 자, 이런 건 어디 속에 포함되겠습니까? 20평인데 방이 한 4개 있어. 뭔가 너무 과대한 거 아니야? 그죠? 80평인데 방이 한 2개 있어. 너무 적은 거지. 이런 건 내부 설명이 외부 설명입니까? 내부지. 그러니까 그 말같이 과대, 과소, 설비 투자. 이런 건 좀 균형이라고. 이미 공부했지만 이 균형 원칙, 즉 내부와 관련돼 있는 게 어울리지 않으면 감가되겠죠.
감가정이 무슨 감가죠, 이게? 그렇죠. 그죠? 항상 기능적 감가는 내부와 관련돼. 좀 이따 할 거예요. 기능 감가수로 관련돼 있다고. 두 번째 보니까요. 예, 적합은 무조건 내 부동산과 외부 환경이야. 그래서 주로 이런 말 나죠. 외부, 뭐 환경 또는 지역, 뭐 주변 또는 시장성, 시장 수요. 이건 좀 특이한 건데. 하여간 외부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적합과수로 관련돼 있다 보시라고. 그리고 외부 환경이 어울리지 않은 무슨 감가되죠? 경제감가죠?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하시라고. 자, 그래서 실제 시험은 이 얘들 두 개 시험 제일 많이 나와. 정답으로서. 그래서 안 되면 있죠. 우리 찍자고요. 어차피 틀릴 거. 혹시 압니까? 혹시. 응? 그래서 훨씬 더 이 맞추는 욕구는 이 두 개가 아주 오래 가시면 돼. 자, 일단 요 총 9개야. 요거까지는 하셔야 돼. 요거까지는. 적어도. 자, 문제 풉니다. 자, 4번에 1번. 4번 1번요. 자, 구성 부분의 전부 합이 곧 이게 합이라 썼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4층까지 3억,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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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합치면 얼마요? 10억 되지. 그죠? 구성부 합이 곧 뭐 이게 1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침 뭔가 이 말입니다. 구성 요소와 전체 관계야. 곧 이게 기호 원칙인데, 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가격 제곱식 안에 있는 글자에 장난칠 수는 없어요. 절대. 근데 유일하게 한 개 딱 장난칠 수 있어. 기호 원칙이야. 기호는 절대 뭔가 하면 각 구성 요소가 전체 영향 주는 영향 주는데 영향 주는 건데 영향 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생산량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가격 등이지 절대 이 물건 만드는 생산비랑 아무런 관계없는 질문이야. 그래서 유일하게 거기 딱 한 번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이 기호 원칙은요. 이 땅이 또 우리 노동자 한 명 더 투입함에 따라서 빵이 얼만큼, 즉, 물건이 얼마나 생산되는 생산량, 또 수익이나 가격 등등 관련되어 있지만 생산비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건 따로 좀 암기하시죠. 아마 이 경제학을 한 부분은 아마 이거, 한계 수익, 한계 비용, 한계 수익, 한계 비용 이거 배웠을 거예요. 배웠는데, 그냥 넘어가시고 있죠. 어쨌든 생산비를 쓰지 말라는 그거 마시라고. 근데 한 번 이미 내긴 다시 장난 거의 안 칠 거예요. 어쨌든 비용은 아니야. 비용 전혀 관계없어. 오직 뭐 있습니까? 얘는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생산량, 그 다음에 가격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자, 2번은 4번에 2번요. 키워드 뭐요? 쭉 가시면서. 핵심 단어 없지 않습니까? 쭉쭉 있는데 시장의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 토지 이용과 어울린다. 딱 요 두 개 문구 아닙니까? 시장 수요, 주변 환경. 환경 나왔잖아. 외부지 이거. 그죠? 외부는 무슨 원칙? 적합. 그 다음에 3번. 키워드 뭐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부연성 다 빼버리면 그 결국 수요 공급이 없잖아요. 그 문제에서는. 그 무슨 원칙이에요? 수요 공급 원칙. 그 다음 4번 가볼까요? 자, 잠시 여러분 4번하고 5번에 3번하고 있죠. 요거 두 개 비교하시죠. 5번에 3번.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부동산의 최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의 뭐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 이건 같은 말이거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허수예요, 허수 이거는. 그것에 어떤 현혹되지 말고 실상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 뒷말이죠. 투입되는 생산 요소 결합 비율. 그 다음에 5번에 뭐 있어 보니까 지역의 환경. 이게 키워드 아닌 문제에서. 알겠죠? 카페 이런 허수거든 싹 빼버려요. 항상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쭉 빼버리면 키워드 딱 나오게 돼 있다고. 핵심 용어가. 자, 다시
일단 여기 보세요. 요거 두 개 문제 할까요?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균형과 적합이. 자, 일단 4번은 보니 뭐 있습니까? 투입되는 생산 요소 결합 들어갔지. 이 건물 들어간 거야. 투입되는 이 말은 이 건물 뭐가 더한 거예요. 들어갔다 이건 내부에 대한 설명이지. 따라서 이게 뭐라고? 균형이고. 그다음 5번에 아까 했듯이 3번 가보겠습니다. 지역 환경 나 있지. 뭐 주변 환경 아닙니까? 적합이고. 자, 다시 6번에 2번 갑니다. 6번에 2번 쭉 보시면서 뭐 똑같은 말 좀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뭔데? 예, 저기 있는 외부 환경 나 있지. 나오는 순간 뭐야? 적합이고. 뒷장 가볼까? 예, 7번에 예, 2번 3번이네. 2번 3번. 7번에 2번은 뭐 있습니까? 구성요소 결합이잖아. 결국 이건 내부에 대한 설명이지? 균형인데 끝에 무슨 감가? 이게 틀린 거지? 기능 감가죠? 그 다음에 3번 가보기 적합 나 있죠? 키워드 뭐 나 있습니까? 입지와 인간 환경 나 있잖아. 그럼 적합 맞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험 낸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가격 재원칙이 딱 나오죠. 난 무조건 이 점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균형과 적합 항상. 그래서 이것만큼 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앞에 가볼게. 자, 그 다음에 5번에 1번. 5번, 1번. 요건 이제 이미 공부했던 분 좀 기억하셨는데, 토지와 건물 간의 구성 요소, 이건 뭐예요? 내부, 외부? 내부지, 이거. 따라서 이거 무슨 원칙? 균형. 그 다음에 2번. 토지 자본 노동 나 있지? 난 무조건 뭐예요? 수익, 배분.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했고, 자, 문제 6번에 1번 가면 1번. 무슨 원칙? 6번, 1번 무슨 원칙? 대체 원칙.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무조건 대체 나와야 대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예, 6번에 3번에 가장 이제 이상적인 기원칙입니다. 뭐 나와 있으면 구성요소와 전체 관계지. 일정이 전체 가게 어느 정도 기하려 묻는 거예요. 따라서 기원칙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넘어갑니다. 7번도. 7번에 4번 가자고요. 무슨 원칙이에요? 대체 나 있죠?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 대체 나와 있습니까? 맞는 거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를 갖다가.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9번, 10번. 자, 항상, 여보세요, 이제. 박스가 딱 나면요, 답은 거의 정해져 있어. 균형과 적합과 기여 3개야. 박스는 무조건. 제일 먼저 확인할게. 요 질문이 그 집 안에 대한 설명이냐 바깥의 설명이냐 구분하시라고. 바깥 설명은 무조건 이건 적합이야. 집 안에 대한 설명은 2개 있어. 기여가 될 수도 있고 균형이 될 수 있어. 자, 일단 가볼게. 자, 일단 9번에 보니까 현재 키워드 뭐 있습니까? 지역 분석. 이번 주변 환경 아니야? 이건 적합이지?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중개사가 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연 한 4째 줄 보니까요. 예, 화장실이 한 개 적고 냉난방비 많이 든다. 내보지. 그죠? 균형인데 자, 요때 그거 다시 쭉 읽어보시고 10번 박스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그 뒤에 말 더 붙일 거야, 이제. 그 뒤에다가. 그래서 투자자가 이 건물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네, 화장실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비용이 1억 들고 그 결과 이 건물 가격은 1억 5천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투자할 거다 했습니다. 이거 무슨 원칙? 응? 그지? 자, 잘 보세요. 난 지금 뭘 집어넣었잖아. 요건 기여란 말이야. 그러니까 추가 투자니까. 잘 구분하세요. 다시 할게요. 있는 사실만 가지고 설명한 게 균형이야. 그러니까 뭘 집어넣겠다 하면 이때는 이건 다른 말 기여원칙이라고. 그거까지는 기억하세요. 자,
예,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예, 물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할 겁니다.